당선될 것이라는 말도 일부에서는 나왔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안 됐잖아요. 예. 혹시 기대를 하셨었나요? 전혀 안 했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데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 이율배반적이죠. 여러 가지 측면인데, 사면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크고,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용서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준 거거든요. 그럼 국민이 준 것은 공적 목적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공적 권한을 사유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 철학의 기본이에요. 근데 공적 권한을 이번 사면복권 사유화했잖아요. 그 사면복권 제도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아니, 않죠. 그런 건 아니고 예, 지금 국민의 권한 부여한 것에 예. 충실해서 권한 행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최시중 천신일의 목표였잖아요. 자기 측근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자기 가족 살리기 위한 게 무슨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가족은 뺐다고 주장을 하죠. 친인척은 형님이라든가. 예. 자기가 정치적으로 은혜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은혜받은 사람이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족은 혈육적 관계이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부정한 계통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 풀어준 거기 때문에 친인척 풀어준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정치적 동지 아니에요. 정치적 가족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권한 행사가 옳지 않은 거고,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 용서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풀어주는 거는 그분에게 전혀 없는, 조금 더 뭐 세게, 부드럽지 않고 세게 얘기하면, 저는 죄 지은 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은 저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은 대충 또 나와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죄 안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이런 기본 원칙에도 전 동의할 수 없고, 또 권한 자체를, 공적 권한을 그렇게 사유화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나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렇게 모욕감 주지 말고 풀지 마라.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고, 다만 제가 지금 기울어가는 권력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아프고 세게 좀 가련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아프고 세게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어서 얘기를 참았을 뿐이죠. 그냥 여기에서 요 한국일보에서도 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BBK 문제 어떻게 이제 다시 관심 갖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레미제라블 완역본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권력이 기세를 떨 때 그 사람을 비판했던 사람만이 그 권력이 쇠할 때 심판자의 자격이 있다 그래요. 그 저거든요. 근데 BBK 문제는 저는 다시 제 입으로 거론하고 싶지가 않아요. 국민과 역사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오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과 역사에 넘겼다라고 하는 건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저 자신을 국민과 역사와 동일시하는 측면도 있고, 결국 정의의 샘플이 살아남는 걸 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BBK 문제는 넘긴 거거든. 그런데 그러한 것에 확신 있는 저를 풀어준다?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저에게 모욕감을 줘도 저는 모욕감을 안 받겠지만, 가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저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런 행위는 좀 안 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복권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근데 다행히도 제 마음의 뜻이 전달되는지 안 시켜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복권을 해줄 권한을 지금 현재 쥐고 있는 권력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 9년 동안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된 그것이 살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예. 진짜 이런 분이 정치를 하셔야지 지금 예. 뭔가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기를 굉장히 또 바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책을 쓴 이유도 그렇고, 정치의 차원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으로 정치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근데 원래 정치라는 건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정치예요. 근데 정치를
기존에 우리 독재 권력이 한국 정치의 뿌리고 주류였었잖아요. 권위주의적 정권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자꾸 협의화되는 거예요. 유럽처럼 정치가, 그러니까 정의의 샘플이 주류가 된 사회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게 무척 광의의 개념이고 생활에 다 파고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선거권이 있고 출마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는 것만 정치로 알고 있거든요. 전 그 차원에서 이제 좀 넘어서자는 거예요. 그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치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좀 아쉽겠지만 지금 국회의원도 한 번 해봤고 그냥 해본 것도 아니고 초선이면서 5선급 이 의원들이 했던 걸 다 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미련은 없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 사회가 정의가 주류가 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정치다.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강론 자세히 들어가는 거는요. 예. 뒷부분에 다 예. 일단은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고 말을 끊으세요. 안 그러게 되면 전체를 스트레이트로 3시간 동안을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다 그냥 받아 적어야 되는. 예. 그 정치인으로서 만기 출소한 게 진짜로 처음인 게 맞나요? 그런 건 조사해보지 않는데요. 예. 그런 건 강하게 얘기해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므로 강하게 얘기하는데 예. 없죠. 예,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찾아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국립선언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국립선언은 저뿐만 아니라 그 공식 명칭이에요. 교도소에서. 그래요? 예. 그거는 뭐 정치범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잘 도를 닦으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거기 오는 이제 그 일주일에 그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 집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에 국립선언이라고. 뭐 국립기도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으면 무척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거죠.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하면 다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줄 아는데 제가 암만 능력이 있어도 그런 뛰어난 능력은 없습니다. 일단 그 국립선언회 1년간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한 달 정도 지나긴 했지만 그 소감 얘기해도 2박 3일짜리예요. 일단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이 기자님하고 말씀 나누는 것도 외화된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화된 활동에 주력하거든요. 그 밖의 활동에 주력을 해요. 나는 뭘까? 내 삶은 뭐지? 내 생각은 뭐지?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해보는 시기가 없어요. 누구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하거든요. 내 영혼은 뭐고 내 삶은 뭐고. 첫 번째로 준 거는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외화된 활동이 아니라 내화된 활동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대 때도 감옥을 살았지만 그때는 외화되는 것의 보조축으로서 삶을 살았던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가야 될 길만 생각하고 그 중에 어떻게 잘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거고. 뒤돌아보거나 안을 들여다보지는. 그렇죠. 지금은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 안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게 성찰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거의 온전하게 1년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감옥을 살아도 요쯤 나이에서 하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나이 때 감옥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오르는 게 처음부터 가다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책에도 보니까 여기 설명에 투옥되기 전에 집에서 드레스룸에서 연습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정봉주 하면은 트레이드마크 깔때기 아니에요. 그리고 정봉주 하면 재기발랄하고 명랑하고. 그런데 한 개인으로서 늘 자기 자신을 좀 반성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도 예전부터?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 꼼수에서 남의 얘기 안 듣는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거의 하루 지나면 복기를 해봐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남의 얘기를 참 잘 들어. 심지어는 너무 귀가 얇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반성하거나 사과하는데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 있으니까 온전하게 그 시간을 많이 가진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은 평안하게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살면서 자기를 좀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살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게 빨리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도울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예. 사람들은 바뀌었다 그러는데 정봉주가 예. 원래 안에 인간을 자기가 그 사상가로서 인간을 연구하다 보면 원래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저 밑바닥에 있던 것이 올라오는 것이지 새롭게 이렇게 뭐 바뀌거나 이런 것은 잘 없더라. 다만 그것이 노출되지 않고 안에 있었던 것이 나온다. 근데 고민하고 있었던 것,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 그 계기를 통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완성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적응이 그냥 확 바로 잘 되셨나요? 이런 약간 감정의 기복을 거쳐서 뭔가 이렇게 안정 단계에 들어선다는 거기서 보는 이제 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가자마자 제가 정착하고 안정됐을 거로 봤어요. 그렇게 보였죠. 예, 예.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무척 불안했어요.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예, 처음에 들어갔을 때 83년도 대학교 시절에 갔을 때는 일주일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2주일 동안. 그러니까 폐쇄공포증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갇히면 거기서 오는 공포가 폐쇄공포증이에요. 이제 영어로 클라우스트로포비아라 그러는데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강하고 약함의 차이지.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들어갔을 때 그 폐쇄공포증이 너무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도 뭐 그 길들여지지 않은 말 날뛰듯이 날뛰었을 거 아니에요? 몸에 열정이 그냥 치솟으니까 딱 갇히니까 막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2주일 정도 지나니까 바로 적응이 돼갖고 너무 행복한 거야. 한 6, 7개월 동안이.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 들어서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은데 계속 불안과 고통스러운 게 깊고 끈질기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이게? 봤더니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미혼이었고 어렸을 때고 지금은 부인이 있죠. 부인도 보통 부인이니까 목숨처럼 살아가는 부인이 있지. 애들 있죠. 부모님, 어머니 계시지. 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지. 이게 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놓고 거기 생활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 기간이 한 3, 4개월쯤 걸려요. 2, 3개월쯤 걸렸는데 그냥 됐으면 조금 빨리 적응을 했을 건데 4월 11일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총선의 결과에 따른 이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비전 이런 게 아니었죠, 저한테는.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위선이고 총선은 내가 나갈 수 있는 기간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라고 하는 즉자적이고 현실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됐다는 것 때문에 절망감이 무척 컸죠. 총선까지 겪고 나니까 총선 전에 적응이 됐어요. 3월쯤에 적응이 됐고 행복하게 살다가 총선 4.11 총선 딱 지고 난 다음 그때서부터 이 고통은 처음 들었을 때 고통의 5배 정도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무척 힘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증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계속 불안한 거죠. 계속 불안한데 옆에 보면 벽에 갇혀 있잖아요. 불안할 때 사람들이 막 산을 이렇게 불안할 때 자연으로 가면 치유가 되거든요.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갇혀 있다는 걸 잊어먹어야지 여기서 생활에 적응이 되는데 불안하면 옆에 보니까 벽 아니에요. 벽도 손 벌리면 손도 못 뻗는 벽이거든요. 이 고통이 점점점 사람을 불안하게 옥죄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뇌우주 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회원들에게 발표를 해요. 뇌우주 일체론. 어느 정도냐면 총선 증거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우주의 힘이 내 뇌를 잡아갖고 틀어버려요, 이렇게. 주제를. 그러니까 이게 막 안 흔들려고 하는 게 커다란 기중기가 트는 것처럼 뇌가 뿌 그러면서 이렇게 틀어져요. 틀어지면서 주제가 총선의 주제에서부터
지도자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절로 넘어가요. 저절로요? 저절로. 아무 계기가 없어요? 아무 계기가 없어요. 우주가 저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뇌우주. 뇌우주. 우리의 사고 체계와 예. 우주는 일치하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종말이다. 내 개인이 우주의 그 축약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틀어놓는 게 거대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내 머리를 틀어놓고 있더라고. 그러고서부터 그날 저녁서부터 지도자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제가 바뀌어요. 머릿속에 이 고민이랑. 본격적인 독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 전에도 했죠. 예. 계속 했는데 예. 저는 원래 소설책을 못 봐요. 소설, 수필 이런 걸 못 보는데 그때 이제 봤던 게 김수환 추기경님의 글과 법정스님의 글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달래는 글들 원래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철학책만 보고 경제학 책만 보고 이렇게 좀 아주 딱딱한 책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들어가면서 빨리 그나마 좀 고통스럽지 않게 불안하지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게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전집 6권짜리하고 법정스님의 책. 그 두 개를 봤죠, 계속. 다른 책도 이제 뭐 중간중간 보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 꼭 그 책을 봤어요. 그럼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그리고 이제 전문 공부로 들어가고. 책은 계속 봤죠, 처음부터.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마음을 달래는 책이 중간중간 들어갔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없어지죠. 굳이 안 봐도 되는 상황이 오니까. 처음에 들어가실 때, 네. 내 1년 동안 독서에 집중하리라는 어떤 계획 하에 플랜을 다 짜놓고 갔죠. 아, 그래요? 싹 독서 짜놓고 목록도 있었어요? 잡아놓고 갔죠. 집에다 책도 사놨죠. 예, 그래서 넣어달라고. 예. 예. 그래서 한 6, 7개월치는 다 분리할 준비를 해놓고 갔고, 예. 그 이유는 이제 다시 플랜을 짜겠다 이렇게 해갖고 갔는데, 그래서 책을 다 사놨어요, 집에다가. 총 1년 동안 보니까 한 170권 정도 본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몇 번씩 반복해서 본 게 한 6, 70권 정도 됐고. 그런 책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제러미 리프킨 교수 책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번씩 다 봤죠. 그리고 그 한 50권, 60권 정도를 노트 정리를 싸게 해놨어요. 노트 정리를. 그게 이제 큰 자산이에요. 지금도 요즘처럼 시간 없고 그럴 때 노트 정리한 걸 다시 보죠. 요즘엔 거의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데 이걸 일일이 필사해가지고 다 쓰니 필사했죠. 더 의미가 더. 그렇죠. 그리고 필사해놓고 밖으로 보내면 우리 회원이 또 그것을 그 워드로 쳐서. 그래서 워드로 쳤고 이런 이제 노트가 들어오면 또 교정받고 또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 했죠. 그런 데 있어서는 요즘엔 전혀 그 과목 내에서는 그 제지가 없죠, 이제. 예. 제한이 없죠, 지금은. 그 독서의 원칙,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고 했을 때 스스로 세워놓은 독서의 원칙이 뭐였어요? 국가 경영이요. 국가 경영. 처음부터 국가 경영 생각했어요? 처음부터요. 국가 경영. 그 다음에 중반부 넘어갔을 때는 국민의 삶.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경제서를 국가 경영 때문에 경제서를 받고 예. 국민의 삶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국가 경영의 마지막 지점에 서 있던 게 제러미 리프킨 교수의 책이었고요. 처음에 경제학 책을 보다가 국가 경제가 한 나라의 국가 경영과 그 경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구라고 하는 지구 생명권의 한 부분이다. 그럼 지구 생명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지금 이제 온난화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제러미 그 교수의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관통하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하고 정치 철학적 요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동양 사서로 넘어간 거죠. 지금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갖고 중간에 이 원래 그 국민정본주 스타일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진지하면. 근데 이렇게 진지하고 이 지식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이게 포기 깔때기라고 어디에서 이 사람이 위대한지 얘기 듣다 보면 포기요? 포기 깔때기, 안개 깔때기라고 안개 속에 다 잠긴 거예요. 듣다 보면 위대한 정봉주로 저절로 가는 거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가 빨려드는 더 수준이 높은 깔때기를 깔때기라고 인식하면 그것은 깔때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참 맹자에 나옵니다. 도를 도라고 인식하면 도가 아니다. 깔때기 그것도 궁금했는데 깔때기라는 용어 자체를 본인이 그냥 쓰신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붙여준 거예요? 우연히 그 한겨레 신문 한이 TV 하다가 얘기하다가 이제 내 자랑으로 쭉 가니까 CSI인가 그 프로 PSI. PSI. 정봉주의 PSI. 뭐 Political Situation Investigation인가 뭐 정치 상황을 다 조사한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김어준하고 얘기하다 나온 거죠, 그게. 그 모든 얘기는 자기 자랑으로 깔때기 빨리듯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깔때기가 나온 거죠. 21세기가 아니라 2011년 최대의 히트죠. 근데 그 깔때기를 정청래가 쓰는데 예. 잘 몰라요. 깔때기 철학이 무척 그 의미 있는 철학이거든.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시기를. 깔때기는 자기 부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깔때기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난 척이에요. 깔때기가 아니라. 근데 오히려 잘난 척에다가 깔때기라는 말을 많이 붙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 뭐 일일이 설명 안 하는데 왜 정봉주의 깔때기를 받아들이는데 정청래의 깔때기를 못 받아들일까? 예.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깔때기는요, 상대방의 게놈 지도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상대방의 DNA 구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좀 더 풀어서. 자, 내가 국회의원 정봉주가 예. 광대가 돼서 자기를 막 부정을 해요. 나 형편없는 허접한 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동의하겠어요? 처음에는 불편해질 것 같아요. 불편해지잖아요. 예. 저런 사람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자기 부정을 하지? 예. 자기 비하를 하지? 이럴 때 게놈 지도의 한 부분이 열려요. 쫙 열려 이렇게 미안한 감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깔때기를 거기다 팍 꽂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겸손 깔때기다 그러면 사람들이 재밌어서 막 웃으면서 게놈 지도가 섞이면서 이게 그 깔때기가 몸 안에 들어가요. 그럼 가끔씩 몸 안에 들어온 장기가 됐기 때문에 가끔씩 깔때기가 울려줘야 되는데 안 울려. 그럴 때마다 깔때기가 그리워지는 거죠. 근데 정청래는 처음부터 딜이 지자랑을 해. 나는 위대한 정치인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얼굴도 크고 못생겼고 국회의원 재선했지만 정말 허접한 정치인 막 하면서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막 재롱을 떠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왜 그러지? 미안하게. 이럴 때 팍 꽂아야 되는데 이게 중용에 나옵니다. 또 그게 또 중용이니까 지금. 군자의 중용은 시와 때를 가릴 줄 아는데 소인의 중용은 무기탄.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간다 그래요. 중용 철학입니다. 그 위대한 정치인의 깔때기는 딱 움츠리고 있다가 정확한 시기를 노리고 들어가는데 정청래 깔때기는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거야. 무기탄. 이게 군자의 중용은 시중이라 그래. 시중. 때를 찾아서 중용을 한다. 근데 소인의 중용은 무기탄. 기탄 없이 아무 때나 한다는 거예요. 이 정청래 의원 이거 막 그냥 이대로 나가도 별로고 동영상도 나가고 막 기사도 나가도 상관없을까요? 누구요? 정청래요? 예. 지가 보고 반성해야죠. 다행입니다. 우리 나중에 편집해달라고 그러실까요? 아니 정청래는 내가 이렇게 정청래를 비판하는 것은 그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indifference. 무관심으로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지. 네가 깔때기를 대든 말든. 깔때기 철학을 제대로 이해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라. 이런 깊은 애정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정봉주가 감옥에 간지 않았다면 지난해 총선과 대선의 결과가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감옥 얘기를 챕터 1만 했고 챕터 2를 안 했어요. 그걸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 그럴까요? 낙곰수의 공과 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옥을 보낸 게 아까 성찰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이건 챕터 1이야. 챕터 2는 이렇게 고마운 은혜로운 계기가 없었던 거예요. 정봉주가 낙곰수하면서 인지도가 올라갔어요. 국민들이 사랑하게 됐어. 그러나 존경의 화두로는 넘어가지 못했어요. 존경받지 않는 정치인은 큰 꿈을 꾸고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정치인, 미국에서는 괜찮아요. 유럽에서도 괜찮고 재밌는 정치인은 곧 유머를 이해할 줄 아는 사회이기 때문에 재밌는 정치인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저게 나온다라고 깊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정치인은 그냥 까부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진 거죠. 이것을 진지함도 갖추고 있는 컨텐츠와 무게 있는 정치인인데 저 사람이 이것을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까불고 재미있게 한다. 라고 하는 중심이 있는 정치인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고민스러웠던 거죠. 그 고민이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된 그 전에. 그 전부터. 그 전부터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까지는 정점에 올랐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정치인. 근데 그 전에 토론하는 거나 국회의원 시절 보면 상당히 진지하거든요.
아주 자기 얘기 정확하게 하고. 네. 어디로? 이쪽으로? 각이 안 쓴대요. 그런데 낙곰수가 뜨면서부터 이제 고민이 들어간 거죠, 제가. 야, 이게 좀 진중하고, 진지하고, 그러다가도,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인데 그걸 숨기고 늘 재밌게 저렇게 한다. 그런데 저 사람한테 한 번 걸리면 저 진지함의 컨텐츠가 정말 이게 엄청난 살상무기다. 위력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지는 못했던 거죠, 낙곰수. 원래 낙곰수는 그것까지도 계획했으나 못한 건가요? 거기까지 생각을 아니죠. 못한 건가요? 한 방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낙곰수를 갖고는 그것까지 안 돼요. 그것까지 하면 낙곰수는 안 떴죠. 네, 그렇게. 챕터 1을 성찰이라고 성찰이죠. 키워드를 했으면 챕터 2는 뭐라고 키워드를 할 수 있죠? 챕터 2는 진지한 정봉주의 재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정치인의 재발견이 된 거예요. 있었던 게 이제 나온 거죠. 나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너무 그 전에 그 가볍고 너무 재밌는 측면이 충격적이어서 이걸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이것과 버금가는 쇼킹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감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과정에서 엑스트라 역할을 너무나 잘한 MB 각하께서 그래서 제 인생이 완성돼가는 과정에 아주 훌륭한 악역을 한 MB에게 고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선과 대선이 달라졌을까? 안 들어갔으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제 기본 정치 철학이 정치와 역사에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정치는 대한민국에 없었기 때문에 좋은 측면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민주당 정치인에서 보게 되면 2단이죠. 뭐 많은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많은 분석이 나왔는데 이런 측면 저런 측면보다 좀 더 압축해가지고 아주 강렬하게 좀 절실하지 않았던 거죠. 민주당 측에서요? 예.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절실하지 않았을까요? 이긴다고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권 교체할 절실함에 민주당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딱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쪽은 잘했고 우리는 못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해요. 저쪽이 더 절실했던 거죠. 우리보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그것이 더. 아니죠. 저쪽이 정권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잘 다가간 거죠.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절실한 국민들이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실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 삶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간절하면 꼭 이루어진다거든요. 누가 더 간절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이 기자님하고 저하고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은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부터 더 간절해, 더 절실해. 6개월 지나면 제가 전문가가 됩니다. 간절함의 싸움인 거죠. 절실함에. 누가 더 절실하냐? 누가 더 간절하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잡고자 하는 간절함, 저쪽이 정권을 잡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지만 이것은 패도의 정치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이 간절함, 이건 왕도의 정치예요. 이 간절함으로 다가가는데 우리가 미진했던 거죠. 그러지 않고 이런 역사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분석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어쨌든 결과가 졌잖아요. 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 도대체 민주당은 왜 저러고 있냐고 참 더 실망이 그 선거 결과보다도 더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저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요? 지금 저러고 있어야죠. 지금 저러고 있는 게 그럼요. 이게 사람들이 예. 그 망각의 세월 속에 살거든요. 예. 새누리당, 한나라당 옛날에 망가졌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심지어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한나라당 간판을 못 걸고 선거를 하잖아요. 공보에 한나라당 표식이 없어요. 그런 게 한 두세 번 됩니다. 한나라당도. 너무 분위기 안 좋을 때는 한나라당 표식을 숨겨요. 그런 시절을 겪고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별로 그런 노력을 진짜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것이 예. 그러니까 비상대책이라는 것의 움직임이 방법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그러니까 계속 남 탓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안철수 얘기하고 뭐하고 예. 사실 되게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재밌잖아요. 재밌나요? 예.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노력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예. 단계를 거치고 과정이죠. 있다라고 보시면 저는 방법을 다 알아요. 예. 저는 다 보이거든요. 예. 그럼 이 책이 탁 던져지면 뭔가 그 방법을 더 빨리 찾는데 이 책에는 그게 될까요? 없을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예. 던져놓으면 예.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인들이 이 책을 보면 탈출 방향이 보여요. 민주당 개혁의 방향이 보이거든요. 이 책에서 이제 그게 강론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할까요? 여기 한국일보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지? 예. 대학 입시에 떨어진 학생이요. 어떻게 하죠? 재수를 하겠죠, 요즘에는? 재수하죠. 그렇죠. 예, 재수하죠. 예. 재수하려면 뭐를 해야죠? 뭐 좋은 학원 찾아가겠죠, 요즘 같으면? 좋은 학원 찾아가서 뭐 해야죠? 공부해야죠. 그럼 민주당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는 뭐죠? 공부하기 위해서는 예.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 혹은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것이 참 잘못됐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죠. 아까 남 탓하고 있다는 게 나는 잘못했는데 너가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반성만 하고 나 잘못했다 그 다음에 아까 대선 얘기도 좀 나왔지만 민주당이 절실하게 왜 못 다가갔을까? 국민들에게. 왜 못 다가갔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집권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상태 말고 아무리 민주당 무척 열심히 해요. 국민들의 사랑도 막 받아와. 다음 5년 뒤에 꼭 집권하나요? 집권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이번에 진싸움이고 다음엔 집권하는 줄 알고 두리뭉술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집권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집권을 준비해야죠. 집권을 준비하는 것은 대입시와 똑같이 공부하는 거죠. 공부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는 집단의 공부.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공부하자는 모임이 만들어지잖아요. 집단의 공부일 수도 있고 개인의 공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시하기를 정치공학적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건 무척 중요합니다. 당이 국민과 어떻게 하고 당이 어떠한 정치 철학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울 민주당의 회초리 들다 라고 하면서 도울 선생 특강을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지자체장들이 다시 입시생의 자세로 가면서 공부하듯이 입시생의 자세로 하듯이 공부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하는데 뭘 반성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반성해야 되는지 이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저는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제 책이죠. 속성 가해할까봐 걱정인데요. 안 됩니다. 철학은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철학은 안 돼요. 철학은 책을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본 다음에 자기 사유체계를 발전시키는 거거든. 자기 성찰이죠. 비록 감옥은 가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혹은 집권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민주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다음 5년 뒤에도 집권하지 못해도 이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성과를 온전히 차곡차곡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노력은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의원들이 모여서 현인들을 모여서 공부를 하든.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공부가 어디에 가 있냐면 주로 공학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경제학, 정치학 이런 거 말고 인문학으로 다시 민주당이 인문학의 바다에 빠지면 성공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이 삶을 관조하고 근본적인 국민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 철학체계, 정치 철학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지금 필요할 때예요. 이거는
당장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좀 우당탕탕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또 몰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당탕탕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몰입해요. 우당탕탕하다 대선에 몰입합니다. 그 5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역시 그렇게 대선에 이길 선거를 져놓고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5년 뒤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선거도 중요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고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의 반쪽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꾸준히 미래를 보면서 토대를 다져나가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공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총론이에요.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런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민주당에. 중요한 건. 그런데 이제 지금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 방법론에 대해서 들으면 딱 보이죠. 민주당이 뭘 해야 될지. 유럽과 미국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20세기,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두 축은요. 국가와 시장이에요. 국가와 시장. 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이 사회의 공적 단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거죠. 시장은 책임성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죠.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역사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자유주의가 고개를 들다가 세계 대공황이 오면서 세계 경제가 몰락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으로 진보적 성향으로 사회가 가잖아요.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때 한 3, 40년 동안 뉴딜 정책에서부터 대압착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중산층이 뚱뚱해지는. 그때 미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면서 복지국가가 형성된 게 이때예요. 그런데 국가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섬세하게 시장처럼 개인의 삶에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시장은 삶에 파고 들어가지만 전체 책임성에서는 국가보다 역할이 떨어져. 그럼 양쪽의 장점을 취합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냐라고 고민해 봤더니 CSO, 시민사회운동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유럽에선 전체 생산 부분이나 이런 등등이 30, 40%를 CSO가 차지하고 점차 늘어나요. 그게 21세기 우리 사회의 비전은 CSO가 정착된 사회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가고 미국은 CSO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보인 거야 이제. 북유럽 모델의 핵심은 제3의 경제적 단위, 삶의 단위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우석훈 교수가 자기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스위스 모델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저항하던 시민운동 세력들이 매 선거 시기별로 정치권에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CSO가 무척 약해.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해. 이 양쪽 성향도 없는 정말 시민들이 이 단위 때문에 행복한 CSO는 없을까라고 고민할 때 강력한 정당의 조직이 준 CSO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안 하고 있었냐. 그 정당이 아예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일상적인 활동. 지금 정당은 뭐 하죠? 지구당은 뭐 해요? 정당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여의도에서만 싸우잖아요. 그렇죠. 지구당은 뭐 하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조직 관리한다 그러면서 어른들하고 술 한잔 먹고 그러고 집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모여서 등산로 휴지도 줍고 별시가동 뭐 밥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하려고 노력하고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당에서 비전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우리가 CSO로 가야지 이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가는데 그게 잘 정착이 안 되니 우리 당의 막강한 조직을 이러한 활동을 일상적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준 CSO 조직으로서의 활동 상황을 이쪽으로 영역으로 한번 확대해 나가보자 라고 하는 중앙당의 비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지역구에서 당원들이 모이면 당원들 중에서 재능 기부할 사람들이 갖고 조그만 공간 하나에다가 방과후 저소득계층 아이들에게 방과후 공부방 만들고 그다음 지역에서 당비나 뭐 이런 등등을 내는 사람들 당비 모아갖고 독거 노인들 찾아뵙고 노인들 목욕 봉사하고 동사무소나 구청 가면 그런 활동들 많이 하거든요. 손이 없어갖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활동을 왜 우리 민주당은 안 할까? 그런 쪽으로 마냥 퍼져나가면 일상적으로 민주당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관변단체에서는 잘합니다. 관변단체가 우리나라의 변종 CSO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관변단체 또 다 새누리당이야. 그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아주 해안을 갖고 멀리 찍고 나가진 않지만 생활 속에서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지역 뿌리와 지역 생활 정치가 민주당이 훨씬 약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단순히 집권이 아니고 이 사회의 구조를 개혁하고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일상적인 정치적 활동. 이게 저는 정치라고 본 거예요. 생협. 왜 민주당이 하면 안 되죠? 민주당 조직 있지 않죠? 해남에, 배추종은 해남에 있잖아요. 서울에 민주당 당원이 있거든요. 민주당을 매개로 해서 그쪽에서 배추 사 먹으면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그럼 봉화에 가서 하시겠다는 것이 이런 실천인가요? 아니, 봉화는 공부하러 가는 거고요. 미건스가 이런 실천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미건스 전국 조직이 있으니. 미건스 봉화라는 곳이 중심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진 않아요. 봉화는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봉화는 제가 봉화 정신이니까 삼봉 정도전에 조선 건국사상과 우리 조선의 어를 찾아서 가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 미건스는 전국 조직이 있잖아요. 그럼 미건스가 지역마다 당보다도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미건스를 상시적인 생활정치 실제로 그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계속하죠, 미건스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해라. 이런 생활정치로 하고 하는 게 정말 반성한다고 우당탕당 싸우지 말고 한 축에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자꾸 지금 선거도 없는데 지지율 하고 뭐 반성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활정치의 뿌리를 내리면서 가라. 그러면 민주당이 할 게 보이잖아요, 이제. 머리가 조금 참신해지죠. 네. 자, 그러면 저 안에서 왜 자꾸 웃어? 내 얘기 듣고 웃는 거 아니지? 맞아? 재미있어서 웃는 거. 그래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요? 민주당을? 민주당이 예. 초조해하지 말고 예. 걱정하지 말고 예. 밖에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뭘 할 것인가만 열심히 고민하면 돼요. 너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공부해야죠. 공부하는 것은 정리하잖아요. 공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에요, 시작은. 자기 반성이야. 철저하게 자기를 깨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변적으로만 가고 국민의 마인드, 철학,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당의 일상적 체질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행복해지는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좀 지면 어때요? 민주당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선 또 지면 어때요? 우리와 함께하는 행복하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늘어나는 것이 이 사실은 아까 흐름은 눈에 이렇게 통계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민주당으로 인해서 행복한 국민들이 늘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거를 자꾸 이제 선거 결과 그게 늘어나면 선거가 좋아지는 거죠. 그게 늘어나면 결과로 봐야 된다. 그건 결과물이죠. 가는 역사의 과정에서 결과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정말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정봉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제가 MBN에서 장담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당의 정치적 조직이나 계파 이런 충돌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하긴 좀 어려운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민주당의 외곽을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집중도 높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봉주와 함께하는 조직으로서 전국을 커버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안고 내가 민주당을 덮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미건수가 될지 또 다른 생협이 될지 또 다른 재단이 될지. 그러니까 정봉주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썩지 않게 하는 뭐 0.3%인지 3%의 소금이 되지만 이제는 민주당보다 더 큰 틀을 갖고 내가 민주당을 싸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그게 지금 그 프로젝트는 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아직은 구상 단계. 아직은 구상 단계이지만 20만 7천 명의 미거스 회원들이 있잖아요. 활성화된 회원이 한 5만 명쯤 돼요. 이런 조직이 정치 조직에서 없어요. 미건스는 미건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의 한류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정치의 한류.
정치가 국경을 넘을 수 있나요? 롤모델이 될 수 있죠. 롤모델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미국 정치를 쫓아간 거 아니에요. 유럽 정치를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는 미국화였었죠,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 정치 카페가 있잖아요. 정치 지향의 카페, 삼국가. 그러니까 매 시기별로 CSO도 아니고 정당 단위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위가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데 세계 사람들이 눈에서 보기엔 놀라운 거예요. 해외에는 그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혁명을 일으킨 게 제스민 혁명 때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뭉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삼국 카페처럼 MLB 파크처럼 미건스처럼 조직화된 데가 없어요. 그 온라인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막 토론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방향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 미건스는 정봉주 팬카페인과 동시에 정치 카페가 이미 됐어요.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투쟁적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여기서 토론하고 그러는 장이거든. 그럼 이러한 움직임을 2008년도에 삼국 카페가 소고기 촛불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속 승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포지셔닝과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건스가 그런 방향을 찾아 나간다고 한다면 정치 카페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죠. 제 화두는 정치 카페를 어떻게 진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진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삶을 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항시적인 삶의 개선 방향으로 할 것인가. 당을 변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고민이 정치 카페의 변화에도 있는 거죠.